교수님, 근데 갈릴레오가 태어난 그 당시에 피사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갈릴레오가 태어났던 시기, 그러니까 16세기의 이탈리아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와 신학이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의 이게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 당시의 피사는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활발하게 이런 연구되던 도시였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한 인물의 이론이 아주 중요한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대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돌멩이나 나무 등 모든 물체들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이 생명체들의 움직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물건들이 존재하는 목적. 목적? 예, 신이 그렇게 원해서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섭리는 신께서 다 의도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신의 섭리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봤던 것이죠. 그건 인간도요? 예, 인간도 신이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이 달과 태양이라든지 뭐 금성이라든지 이런 행성들이 신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으면 저는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딱 보면 태양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신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뭐 이거 말이 된다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쵸. 그때는. 예,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64년에 바로 이곳 피사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한 천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럼 갈릴레오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보통 천재들이 좀 그렇듯이 이 갈릴레오도 평범하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이 갈릴레오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가족의 기대를 좀 한 몸에 받았던 갈릴레오는 이 집안을 좀 일으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17살에 피사에 있는 명문대학교인 피사대학교 의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죠. 의사가 되게 원하셨구나. 그런데 이 그 갈릴레오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다른 학문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오. 아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의학 대신에 수학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 같은 이제 문과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이 갈릴레오에게는 항상 이 주변의 현상들을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깊이 관찰하는 이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습관들이 좀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 갈릴레오가 얼마나 수학적인 눈으로 이게 주위를 관찰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제자에 따르면 1583년, 그러니까 대략 한 19살 정도 됐던 이 갈릴레오는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를 받겠죠. 미사를 보던 중에 성당에 있는 한 어떤 물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어떤 장식? 알라딘 그거 같은데 뭐 램프 램프요? 바로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램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갈릴레오는 이 램프가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이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신의 이 맥박으로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 네, 희한하네. 심심해서 그렇지 않을까? 미사 보다가 별로 미사보다는 재밌었을 수도 그럴 수 있고요. 있겠네. 오. 그런데 이때 이 흔들리는 거를 보고 본인에게는 좀 흥미로웠던 그러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램프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크든 작든 이거 상관없이 램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이 주기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같은지 알기 위해서 바로 한 가지의 변수를 두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 그 추의 무게가 달라지면 이 주기가 달라질까 하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거를 위해서 무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추를 매달고 각각 똑같은 힘으로 밀어봤습니다. 과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냥 생각하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무거운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 무거운 게 더 금방 네. 금방 슉슉 내려갈 것 같아요. 금방 멈추지 않나? 뭔가 교도 씨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데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하는 사람 있어야 재밌으시잖아요. 아니, 이런 거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네. 이 두 개의 추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예. 결국 추가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은 무게하고는 결국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것을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알베르토 씨, 근데 이 갈릴레오가 알아낸 이 원리 때문에 알아낸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갈릴레오의 맥박으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명이 환자의 맥박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맥박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이 제일 중요한 거 시계예요. 그때 만들어졌어요. 이게 개천에는 사실 이 시간의 개념에 해에 달려 있었죠. 진자의 주기를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시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의학 공부 대신에 수학에 점점점 이렇게 더 재미를 붙여가던, 그러니까 21살의 갈릴레오는 더 이상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갈릴레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의사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학비를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그렇게 수학이 재밌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수학 잘하니까 수학 과외로 용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학위도 없던 이 갈릴레오는 생계를 이제 이어나가야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귀족 자제들의 개인 수학 과외를 하게 됩니다. 맞네. 예, 과외를 했네.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피렌체 아카데미라고 하는 일종의 학회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 학회의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한 가지 쟁점이 굉장히 좀 흥미있는 그런 화제로 떠오르게 됐던 것인데요. 그게 뭔지 힌트가 되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각인데. 이거 저거 임페르 저거잖아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 이게 바로 이게 답변이 나오셨는데요. 오. 아니 여러분도 이런 거 다 아셔야지. 이거 하실 거면. 뭘 하실 거면? 아니 이게 세계사 좀 아실 거면. 난 처음 봐요. 당시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예. 이거는 그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던 그 보티첼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가 그렸는데, 단테가 묘사한 지옥의 모습은 실제로 이 지옥을 다녀와 본 것처럼 생생했고, 이 시는 곧 학자들에게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당대의 피렌체 아카데미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 갈릴레오에게 단테가 묘사했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입증해줘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가능한가? 갈릴레오는 여기서 신곡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차례차례 이제 수학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갈릴레오가 신곡에서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힌트를 얻었던 그 구절이 있는데, 혜성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거인의 얼굴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솔방울만큼 길고 거대했으며, 거인의 크기와 나 단테만큼의 비율은 그 거인들과 루시퍼의 팔 길이 정도였다.
네, 이게 이제 그 신곡의 지옥표에 나오는 그 기준이 됐던 문장인데요. 예.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장만으로 이게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나요? 아하. 와, 황당하다. 억지 수학인데 약간. 그쵸, 억지 수학이죠. 억수. 갈릴레오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두 구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먼저 이 거인의 얼굴이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설치된 조형물 솔방울, 지금도 있는 솔방울이에요. 그 솔방울이 대략 3.19m입니다. 와. 예. 솔방울이 왜 이렇게 예. 커? 그럼 그 당시에 썼던 어떤 비율을 따지면 머리는 전체 키의 8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거인의 키는 대략 25m가 되고 그 거인의 키와 내 키만큼이 이 거인의 키와 루시퍼의 팔 길이만큼의 비율이기 때문에 요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루시퍼의 키는 결국 대략 한 1.12km. 그래서 비례식을 쓰는 비례식으로 거예요?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만 존재했던 이런 이 지옥 속의 이 거인과 루시퍼의 존재를 실제로 상상 가능한, 측량 가능한 크기의 인물로 증명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는 이 루시퍼의 키를 기반으로 지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신곡에 적힌 여러 힌트들을 조합해서 결국 지옥의 공간의 너비를 계산을 해내게 돼요. 그 결과 지옥의 크기가 지구 전체의 대략 14분의 1 정도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와. 아, 근데 들었을 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데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그쵸, 때는. 그쵸. 근데 당시 이 계산법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로 그때는 진짜 대박 났죠. 아 진짜. 아무래도 이게 이 지옥은 사실 뭐 종교적인 개념인데 이 최초로 과학적으로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뭔가 와, 이 사람은 천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난 그냥 천재 같긴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럼 갈릴레오가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했으면 대우가 뭐 완전히 달라졌겠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1589년 25살의 나이에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대학 학위도 따지 못했던 이 갈릴레오가 아버지한테 이제 학비도 끊겼던 갈릴레오가 자기 모교에 그것도 수학과의 교수로 가게 됐던 거죠. 와, 그러니까 형이 게임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프로게이머 되시고. 아, 대박이다. 하지만 이 이후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 갈릴레오의 삶이 그다지 이렇게 순탄치만은 또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교수가 되자 그동안 이 품어왔던 의구심들을 좀 드러내면서 수천 년간 이 세계관을 지탱해왔던 어떤 당시의 진리들과 정면으로 이제 맞서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품게 되었던 첫 번째 의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낙하 운동에 관한 법칙이었습니다. 지상계에는 사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 물, 불, 바람. 요 네 가지가 이제 사원소를 이루고 있고 이 네 가지 사원소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흙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붙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세계관의 이론을 확장을 하게 되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이 무게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낙하 운동의 이런 원리 역시도 이것이 신의 목적에 따른 움직임이라 믿었고 신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 진리라고 믿었는데 갈릴레오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지? 갈릴레오가 학생이었을 당시에 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보기에는 이 우박이 별로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만약에 맞다면 우박 중에서도 무겁거나 큰 우박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게에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때 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이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갈릴레오와 이 피사 대학 교수의 그 대화를 규현 씨와 지원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갈릴레오인가요? 네.
아니 교수님, 제각각 달라 보이는 우박이 왜 같은 속도로 떨어질까요? 오, 갈릴레오. 그건 우박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떨어져서 그래. 무거운 우박은 더 높은 곳에서, 가벼운 우박은 낮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우리 눈엔 동시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요? 왜 물어봤어? 근데 이 갈릴레오는 어쨌든 교수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은 게 논리적으로 이제 본인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멍이나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피사 대학의 여러 다른 교수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더 많이 애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레오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맹신하는 이러한 교수들을 향해서 이제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논쟁꾼이라는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직접 만들어 본 망원경을 보지도 않았지만 이 안경 렌즈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소식만 듣고도 만든 거예요. 아, 바로 이제 천재니까. 앞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이제 개량하고 발명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망원경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틀 만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는 이 망원경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어요. 너무하네 근데 갈릴레오님. 심지어 무려 9배 정도 더 크게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개량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아니 네덜란드에서 허무했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예. 그러면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알죠. 천체를 관찰해야죠. 아니요. 코스모한테 갖다 드립니다. 코지모한테 가요? 확고하게 다지는 거죠. 와, 역시 사회생활 좀 할 줄 알아. 그러니까요. 헌정. 헌정. 예, 굉장히 그 갈릴레오 패턴을 읽은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열심히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또 공장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갈릴레오는 일단 이 베네치아의 상징인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높은 종탑이 있어요. My optical tube or telescope of 17 years patient research. 이 종탑에 이 베네치아의 귀족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 자기가 만든 구배율 망원경을 시연하는 쇼케이스를 합니다. 쇼케이스. 예,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가 막히네 마케팅도. 어떡해. 망원경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베네치아의 총독이었던 레오나르도 도나라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뒤에 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베네치아의 이제 고위 공직자들인 셈이죠. 알베르토 씨, 근데 귀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연회를 연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갈릴레오 똑똑하잖아요. 약간 이 귀족들한테 먹힐 셀링 포인트 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죠, 갈릴레오. 일단 그때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적을 1km 안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적을 2시간 전에 일찍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유리하겠네요.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바로 귀족들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사업수단도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갈릴레오는 귀족들에게 이 망원경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이제 눈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총독이나 이 고위 공직자들은 갈릴레오에게 평생의 연금을 확보를 해주고 또 파도바 대학에서 받는 연봉까지 2배나 올려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신분 상승이네. 이러한 그 대우는 어떤 대학의 교수들도 받아본 적이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말 갈릴레오는 이제 9배에서 그치지 않고 무려 20배 크기로 보일 수 있는 망원경의 개량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만든 20배 망원경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얼마나 신경 쓸까요, 그 당시에. 가운데에 장식이 굉장히 심상치 않잖아요. 그 화려한 장식이 들어간 이 망원경은 갈릴레오가 한 인물에게
받친 망원경입니다. 코스모 2세. 바로 맞히죠. 네. 그래서 아까 살짝 놀랐어요. 아까 아이.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메디치가의 수장이 이제 된 코지모 2세에게 바치는 망원경이었습니다. 코지모 2세는 이 그 망원경을 받고 안에 가운데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기에 망원경의 렌즈를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 20배 망원경으로 메디치가의 관계를 더욱더 탄탄히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요. 이 망원경은 이렇게 갈릴레오에게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준 동시에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망원경 덕분에 출세를 더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입각한 우주관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증거들을 이때부터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